여러분하고 같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이정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이이와 조선의 갱신. 갱신은 이제 다시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이가 살았던 시대는요,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날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 여행이죠. 우리가 여행 그러면 공간을 이렇게 다른 공간에 가는 게 여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는 지금과 다른 시간대로 가는 거여서 실제로 그 여행하고 역사는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다른 때로 가는 거여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을 때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곳, 다른 시간대로 가면 이게 좀 객관화가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좀 객관화가 됩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20년 전에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처음 해본 게 한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태국에를 갔었어요. 태국에.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는 아마 김포공항에서 갔지 않나 싶은데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서 만든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다 일본에서 만든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걸 태국에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다시 느끼게 된 건데, 역사는 다른 시간대로 가는 건데 이제 다른 시간대에도 좀 상황이 비슷한 그런 시간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이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조가 즉위하던 해가 1567년이거든요. 근데 선조가 즉위하던 해가 1567년인데 그 해가 명종 2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종 22년이 그 해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를 하니까 선조 즉위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는 명종 19년의 과거에 붙어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종 19년이 돼서 명종 19년에 관리가 돼서 한 2년 남짓 있다가 이제 왕이 바뀌고 선조 때 쭉 이렇게 지내다가 선조 17년 1월 달에 죽습니다. 선조 17년 1월 달에. 그래서 이는 딱 20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49살 되던 해 1월 달에 죽는데 이 사람은 1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49살 1월에 죽지만 만으로는 47년 정도를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조 때에 그냥 관직 생활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조 때. 근데 선조 14년에 이는 이제 실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가 입시에서 아르기를, 입시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입자에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입시 그러면 뭐냐면 왕이 있는 곳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입시입니다. 입시에서 아르기를 예로부터 국가가 중요배 시기에 이르면 극도로 태평하다가
점차 쇠약해지는데 이때 어진 임금이 나와서 진기하고 이게 일으켜 세우고 또 흥분시켜 뭐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1000명을 이은 뒤에요. 영년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속되는 횟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여 년을 전해와 200여 년은 아니죠. 1392년이니까 200년은 약간 안 되는데 그냥 뭐 200년을 전해와 지금 쇠미해지고 있는데 이제 한자 원문으로 뭐냐면 금이 중쇠 지금 이미 중간에 쇠해지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때 하면은 1000명을 연속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인은 자기 당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쇠기로 생각을 했어요. 중쇠. 번성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쇠퇴해 나가는 시기여서 지금이야말로 진기하고 흥분시켜서 1000명을 이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유속의 논의는 이 유속이 뭐냐면 이는 당대의 지식인과 관리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속과 진유로 나눕니다. 유속과 진유. 혹은 유속과 똑같은 개념으로 뭘 쓰냐면은 그 소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속자를 써서 소규. 유는 지식인이나 관리를 말하는 유자할 때 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식인이나 관리 혹은 아주 속된 지식인이나 관리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좀 선악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유속의 논의는 유속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시행하는 것을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 하고 괜히 고칠 필요도 없는 거를 괜히 뭘 개혁을 하고 뭘 고치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순하는 것을 인순은 뭐냐면 일이 생기면 그냥 그때 이렇게 땜빵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인순입니다. 그때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게 인순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고 인순하는 것을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순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고치는 것을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벌써 이는 이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벌써 드러나죠. 소시는 저는 소요를 일으키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단지 오래된 폐단과 고지를 구제해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석의 논의대로만 한다면 한 가지 폐단도 고쳐지지 않고 망하기만 기다린다는 것인데 끝내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조 14년 선조 14년이니까 이 사람이 1584년에 1월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아니 3년쯤 전이니까 이때 나이가 46이죠. 46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년의 자기 시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우연히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이가 최초로 자기 생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동호문답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동호가 어디냐면요. 지금 동호대교 있죠? 그 동호대교 앞에 옛날에 독서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독서당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그 문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붙어서 뽑힌 관리들 중에 그 중에서도 좀 우수한 친구들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전반에 우수한 친구들을 한 번에 몇 명씩 뽑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출근 안 시키고 그냥 니네는 거기서 공부해.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가독서라고 불렀어요. 사가독서. 사는 뭔가를 준다는 뜻이고 가는 휴가란 뜻입니다.
휴가를 줘서 독서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있는 안식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가 그 사가 독서를 받아서 그 독서당, 동호회에 있는 독서당. 거기가 왜 동호냐면요. 이쪽에 보면은 저도 그 전에 한강의 물길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거기를 동호라고 불렀어요. 동호는 뭐냐면 동쪽에 있는 호수라는 뜻인데 거기가 이렇게 중랑천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놓으면서 한강하고 중랑천이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강이 아니라 무슨 호수처럼 물이 좀 이렇게 잔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동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대교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강 직방공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강이 굉장히 반듯해졌죠. 보통 옛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들은 그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죠. 약간씩 휘어져 있는 그런데 70년대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60년대인가 70년대는 저기 그 삼성동 거기 갈 때 배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 자기 이대 다닐 때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에서 그때 이제 공부를 시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를 시키면 시험을 보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과라고 하는 걸 냈어요. 그게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한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때 낸 책자가 동호 문답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문답이에요. Q&A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떤 객이 묻고 이가 주인이에요. 그 객이 물으면 주인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Q&A를 이렇게 쓴 글이에요. 거기 보면 동호 문답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나라의 형세는 마치 기절했던 사람이 겨우 소생을 해서 아직 모든 맥이 안정되지 않고 원기도 회복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둘러서 약을 써야 살아날 가망이 있을 텐데 혹자는 약을 쓰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자 하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소규예요. 이게 유속 혹은 소규하고 혹자는 좋은 약을 써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슨 약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둘러서서 보고만 있을 뿐 한 가지 계책도 써보지 않고 있으니 이거는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아무 짓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계책도 써보지 않고 있으니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위태로운 병이 생겨 기어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의 자기 시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는 자기 시대를 중세기라고 생각하고 뭔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의 사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는 크게 보면은 이의 그 주장이나 그 글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경세론이 있고 도학이 있어요. 이 도학은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이기론이니 뭐 이런 거 있죠. 심성론이니 뭐 이기론이니 이런 아주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하면은 탁상공론에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추상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세론. 이건 뭐냐면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얘기예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국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의 사상은 이는 둘 다 얘기했고, 근데 이게 이의 제자들은요, 이 경세론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학입니다. 예학.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학은 모든 지식인과 관리들이 다 필요해요. 양반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다 예학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학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경세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운영의 실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현장 감각이 없으면 경세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세론이라는 거를 국가 정책에 관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끔씩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과거제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사법시험하고 과거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한 5배쯤 많이 뽑는 게 생원진사예요. 5배쯤 많이 뽑는 게 생원진사인데 생원진사가 3년에 200명 뽑아요. 3년에 200명 뽑는 게 생원진사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그거에 다시 5분의 1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에 붙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급 관리가 되어야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현장 감각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세론 공부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이의 제자들도 다 도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도 다 이의 사상이 철학적으로만 공부를 해요. 철학적으로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는 철학일까? 아니면 제도일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둘 다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제도겠지. 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투표도 하고, 그쵸? 선거에도 나가고, 또 뭐 사회복지 같은 것도 다 민주주의고, 다 민주주의 그 제도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도라는 걸 아는데, 조선시대에는 유학에 의해서 제도를 움직였는데,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제도는 다 없어졌어요. 제도는 다 없어지고 종이 위에 있는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나고 몇백 년 후에 책에만 민주주의가 나오면 그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철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둘 다 있지만 제일 오늘 할 거는 요 경세론. 경은 경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관한 이론인데 이는 둘 다 했는데 제자들은 도학 쪽, 철학 쪽으로 더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근데 이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의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말 맞다나 뭐 지금 연세들 다 되셨으니까 알겠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으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경제개발을 막 하면서 좀 탄압도 하고 반민주적인 것도 하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두 사람만 보면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이지만 그거는 짝으로 같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한쪽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은 서로 반대지만 N극과 S극을 떨어뜨리는 건 자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시대를 알아야만 된다. 특히 이해 사상이 그래요. 특히 이해 사상이.
자,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는 1567년, 1567년은 선조가 징계하내고 1564년에 관리가 되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사림 세력, 이때가 이제 양심적인 지식인 관리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는 사림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긴 정치적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1519년에 기묘사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기묘사화가 이제 그 젊은 지식인과 관리들이 뭔가 조정해서 개혁을 해보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 개혁을 막 하다가 결국은 사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해가 기묘년이어서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제일 앞에 나선 대장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암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정암 조광조. 정암 조광조는 조선시대 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요, 하늘에 있는 뭇별들 중에 중앙에 있는 북극성에 비유가 됐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북극성에 비유가 될 정도로 정암 조광조는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젊은 무리들, 그 젊은 무리들이 누구냐면 이황과 같은 연배 사람들이에요. 이황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암 조광조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정치적 아이돌. 근데 그 정암 조광조가 자기 친구들하고 막 개혁을 하다가 결국은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화가 일어나고, 이제 공격을 받던 사람들이 딱 기득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훈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훈척은 훈 플러스 척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훈은 당시가 중종 때거든요. 근데 중종은 반정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테타로 왕이 되면 구테타를 꾸민 사람들이 공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는 뭐냐면 공훈자예요. 공이 있는 사람. 뭐에 대한 공? 중종 반정을 일으키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이 훈이고, 그 다음에 척은 뭐냐면 외척이에요. 외척은 뭐냐면 왕의 와이프 집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중국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그쵸?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은 조선 왕조죠. 조선은 누구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요, 왕은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백성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유학의 힘이에요. 유학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서양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권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백성들한테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왕의 나라니까 왕비 집안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아니, 민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와이프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쵸? 왕조 국가인데.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기묘사화로 공격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훈과 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재밌는 게, 훈과 척은 두 개의 세력에서 처음엔 같은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훈이 강해질까요? 척이 강해질까요? 척이 강해집니다. 훈은 구테타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죠. 늙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훈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그 척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명종이 즉위하고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 문정왕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 문정왕후가 이
그 훈촉 권력의 뿌리였어요. 이 사람은 문정왕후는 이황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글자도 알고 배짱도 좋고 머리도 좋았어요. 글자도 알고 배짱도 좋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불교에 우호적이었어요. 특히. 그래서 이 시기는 살림 세력들에게는 대단한 정치적인 암흑기였고, 이 정치적 암흑기가 끝난 게 언제냐 하면은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훈척 권력이 붕괴하기 시작해요. 죽고 나서. 그리고 그 해에, 죽은 그 해에 윤원영이 자살하고, 윤원영은 이 문정왕후가 죽을 때 영의정이었는데 친동생이에요.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에요. 자살했어요. 그 윤원영의 그 첩이 누구냐면 정란정이에요. 정란정.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불교 세력을 굉장히 그 가깝게 지냈는데 그 불교 세력 쪽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보우예요. 보우. 이 사람은 자살하고요. 이 사람은 윤정왕후가 죽고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가 사람 보내서 죽여버려요. 제주도로 일단 귀양을 보냈다가 제주도에 있는 걸 보고 그 해에 죽여버려요. 완전히 뭐 이 해에 몰락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죽은 다음에 2년 뒤에 명종도 자연사합니다. 몸이 약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가지고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배짱도 별로 없고 이게 완전히 엄마한테 놀려가지고요. 엄마한테 놀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엄마가 실권을 쥐면 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삼촌이 실권을 쥐면 대부분 죽어요. 아이가 어려서 왕이 되면 10살이 안 돼서 왕이 되면 누군가 이제 대신 정치적인 후견인이 있죠. 그때 엄마가 후견인 노릇을 하면 그 왕은 무사히 성년이 돼서 보통 왕이 돼요. 근데 삼촌이 후견인이 되면 되게 성년을 맞지 못해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왕조국가도 그런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종이 사망을 하고 명종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때 왕실 중에서 제일 똘똘한 애를 쫙 골라가지고 그때 똘똘한 애에서 픽업된 사람이 선조예요. 16살. 선조가 이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초년에 선조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조정은 신구 정치 세력이 아주 가파르게 대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년 동안 훈척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명종이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죽자 제하에 있었던 세력들이 조정으로 막 올라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는 훨씬 적어도 기가 살아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조정이 아주 가파르게 신세력과 구세력이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신세력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그게 이이였어요. 이이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고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읽어보면 말을 참 싸가지가 없게 이런 식이에요. 선조가 이이에 대해서 애증이 있어요. 애증.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좋아하는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니까 미워해요. 한 번은 선조가 이이가 워낙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니까 경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이가 하는 소리가 과거 시험을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시험 본 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과거를 겨우 붙은 게 아니라 계속 1등으로 쭉 붙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문과시험 계속 장원이에요. 계속 1등으로 쭉 붙고 올라와서 마지막 문과시험 답안지는 그 답안지가 유명해서 중국에서까지도 유명해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남들도 자기하고 다 비슷한 걸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착각이에요. 내가 뛰어나니까 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때 신세력의 그 대표자가 이이였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선조 즉위 직후의 정치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문정왕후가 사망한 후에 선조 즉위로 훈적 세력이 되게 약화됐지만 붕괴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효사와부터 문정왕후 사망까지 46년이고 이 기간에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조정을 꽉 채우고 있어요. 46년이면 두 세대에 걸친 건데, 그쵸? 이 시대에 어쨌든 관직에 나와서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안에서 다 정치적인 경력을 쌓고 올라간 사람들이고. 그런데 선조의 즉위는요, 반정이 아니에요. 살짝 반정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반정이 아니에요. 명종이 죽고 아이가 없어서 선조라고 하는 왕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임금을 세우긴 했지만 반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반정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 쓸어버리면 되니까. 그쵸? 구테타는 확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구테타가 아니니까 어때요? 그 책임 있는 우두머리 몇 명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조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신진 쪽이에요? 아니면은 옛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가깝겠어요? 정서적으로. 당연히 옛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게 구세력이에요. 그게 구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기성 관료들을 강제로 몰아낼 수는 없고, 신진 세력이 수적으로는 소수인데 목소리는 되게 높아요, 또 얘네들이. 그래서 조정에는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 살인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고위직 구신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에는 그 젊은 살인파 인물들하고 고위직 구신들이 서로 예민하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긴장해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선조 초년의 조정의 상황이었어요. 살인파들의 걱정은 뭐냐면 구신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자기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진 세력들 절반 정도는 다 누구 제자냐면 퇴계 이황 제자예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이 구신들 연대로 보면은 이 구신들 중에 한 사람인데, 퇴계 이황은 이미 명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 버리고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로 보면은 구신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신진 세력 절반쯤의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정에서 이제 막 구신들하고 막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선생을 불러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선생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황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엎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이 엎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잠시 개혁 세력을 잡는 듯 하다가 구신들이 다시 세력을 잡아서 그 잠시 이렇게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개혁 세력을 그냥 뿌리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퇴계 이황은 그 과정에서 자기 형이 죽어요. 자기 형이. 퇴계 이황이 형제가 7형제인데 7형제 중에 퇴계 이황이 막내예요. 막내인데 둘째 형하고 막내가 문과를 붙거든요. 그 둘째 형이 사화로 죽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 어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정개혁론이 막 여기저기서 분출을 해요. 적폐 청산. 그래가지고 문정왕후 사망 후 50년간 이어진
혁신 체제에서 누적된 폐단과 개혁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막 분출을 하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보세요. 이때 6조에서 고쳐야 될 사항들을 보고해요. 6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2조, 호조, 2조, 경조, 뭐 형조, 이게 6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의 각 부죠. 행정부의 각 부. 그러니까 완전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를 고쳐야 된다고 나오냐면요. 정식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함부로 인정을 만들어 각 관에 지시해야 되는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예요. 내수사. 이 내수사에서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내시예요. 내시. 그리고 이거는 행정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수사에서 함부로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각 행정부서의 예하 단위인 각 고을에다가 실제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월권이죠. 내수사는 정식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왕실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지. 근데 거기서 막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중앙 각 부에서 그 지방 행정 단위에다가 지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내수사에서 막 관리를 해버려요. 내시들이. 이거는 분명히 적폐죠. 분명히 적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불교의 양종이라고 하는 거는 교종하고 선종을 말하는 겁니다. 교종하고 선종. 교종과 선종의 선과를 설치하고 있는 일. 국가에서 왜 중들을 뽑아가지고 관직처럼 두느냐 하는 얘기예요. 조선은 유교국가인데. 그 다음에 각자장, 능라장, 뭐 자격장, 이거는 뭐냐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 글자 만드는 사람, 무슨 뭐 면직 옷감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인이, 이 사람들은 중인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평민 중에서도 약간 아래쪽 사람들이에요. 평민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료의 의관이나 예복인 달령이라고 하는 건 양반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궁중에서 속해서 일을 하니까 신분은 좀 천한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입게 해라. 그 다음에 국기일은 왕이나 왕비가 죽은 날이에요. 그 전임, 그러니까 대수가 오래되면은 국기일이 많겠죠. 그 국기일은 풍악을 울리면 안 되는데, 뭐 풍악을 울리고 있다.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들어보면 설득력도 있는데 이런 걸 고친다고 나라가 쇄신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한편으로는 6조에서는 이런 식의 그 개혁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당시에 이제 조정의 그 언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널리즘이죠. 조정의 언론을 담당하는 거는 사헌부, 사관원 이런 부서였는데 그 사헌부의 제일 우두머리 관리가 누구냐면 대사원이에요. 그 대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마음이야말로 만사와 만화의 근본이다. 왕이 마음을 얻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게 만 가지 일과 모든 변화의 근본이니까 마음을 바로하소서, 이걸 우리는 무슨 저런 귀신 씨라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이걸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시민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쵸? 왕조국가에서 왕의 마음이나 민주국가에서 시민의식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개혁을 얘기하는데 시민의식을 투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시민의식을 투철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막연하죠.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옳은 말이긴 한데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개혁의 통로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앞에 6조에서 올리는 거나 또 대사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라 전체가 개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이제 당시의 개혁론의 어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했던 말이 뭐죠? 잘 얘기를 했죠. 옛날 사람 구신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좀 나아지기를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도 못 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조의 상소나 대사원의 상소는 이게 경세론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사회적으로 4대 뭐 적폐 운동인가 무슨 그런 아무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경세론이다 얘기를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뭘까? 뭐죠? 그건 다 알죠, 우리는. 왜? 그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라든지, 그쵸? 또 지방과 서울 사이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 문정왕후 사망 후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어디도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황 얘기가 나왔는데 이황은 신진사림들의 선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신들도 이황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황은 나이스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나이스하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찍 낙향을 했어요. 명종이 즉위하고 4년 만에. 이렇게 낙향할 수 있었던 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두 번 다 돈이 굉장히 많은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돈 많은 부인이 죽었어요. 돈을 왕창 남기고 48에 근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할 때 그 두 번째 부인이 그 인근에 그러니까 지금 안동 근처에 있는 어떤 유명한 분의 딸인데 그 부인이 약간 정신이 모자랐어요. 약간 정신이 모자랐어. 그래서 그 퇴계를 아주 잘 봤던 이분이 퇴계를 붙들고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있다. 내 딸 좀 어떻게 보살펴달라. 그게 돈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부탁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요. 해가지고 정신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했는데 그 부인이 요 직전에 사망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관직 공무원한테 한 100억쯤 주면서 계속 할래? 아니면 그래도 그냥 물러날래? 그럼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그 퇴계는 무지하게 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자도요, 조선시대 때 보통 부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일을 안 하고 자기 자식도 일을 안 하는데
1년에 3, 40번씩 제사를 지내고 늘 손님이 오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려면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써야 돼요? 온 집안에 자기 가족들이 일을 안 하는데 1년에 제사를 4, 50번씩, 3, 40번씩 지내고 친구들이 오고 접대를 하고 묵어하고 이러는 게 하등 그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려면 생활비를 얼마큼 써야 될까요? 요즘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 재산도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근데 뭐 돈 많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양반은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은 명종 4년에 은퇴를 했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따뜻했어요. 사람이 참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잘 쓰지, 나이스하지, 친절하지, 자기하고 경쟁 안 하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선조 조정에 있는 젊은 개혁가들이 이황이 나와서 16살의 어린 선조를 조정을 이끌어 주리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황은 조정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일체. 그리고는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경제에는 재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선조의 즉위로 해서 구세력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엎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게 정치가 무서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전국에 그러니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방법론이 없어요. 이 양반의 학문 속에는. 근데 없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없는 게 너무 당연하냐면요. 이황은 왜 안 써놨네. 1501년이에요. 출생한 해가. 1501년. 태어난 해가 1501년이고 사망한 해가 1570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살인과 훈척이 아주 극단으로 발등했던 시기가 중종 명종대예요. 거의 평생이었대요. 거의 평생이 아주 살인과 훈척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때 사화가 이어지던 때예요. 근데 퇴계는 훈척이 아니라 살인 쪽이에요. 근데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정 운영론을 만들려면 그 전제가 뭐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퇴계가 살았던 생애는 자기 편들이 계속 죽고 탄압만 받았지 권력을 잡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퇴계가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시대에 신념을 잃지 않고 내가 신념을 굳게 가지면서 이 세상을 견뎌나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 편이 이기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퇴계는 다시 말하면 수양론만 있어요. 수양론. 어떻게 수양할 건가. 그리고 그 속에는 경세론이 없어요. 이거는 퇴계가 머리가 나쁘거나 게을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퇴계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늘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건요.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저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안 와닿아요.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20년쯤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40대, 50대 초반의 분들이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네. 그 참혹한 전쟁을. 그 세대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무슨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확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포예요, 공포. 그걸 저는 20대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저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그냥 그 순간에 머리가 딱 얼어버려요. 그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느끼진 못해요. 느끼진 못하는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은 경험과 시대를 넘지 못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태계 이황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황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황의 시대와 학문을 보면 이황은 말씀드렸듯이 연이은 사화로 사림은 조정에서 물러나고 사림은 이념적으로 강경해졌어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념이 좌절되잖아요. 현실에서 철수해요. 현실에서 철수하면 현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요. 현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요. 책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치를 윤리화시켜요. 그러니까 정치가 평가의 대상이에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거를 밖에서 윤리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게 내 책임이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은 평가를 해요. 책임이 없는 사람만 아주 자유롭게 윤리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왜 냉정하게 비판을 할까요? 아무 것에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 것에도. 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렇게 선명하고 딱 부러지게 비판을 못해요. 근데 이 살인들이 이때 조정에서 막 죽고 귀한 거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것이 좌절되고 나니까 현실에서 물러나니까 책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가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윤리화 시켜버리고 그거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가서 도학을 한 거예요. 이 도학의 1인자가 이황이에요. 이 도학의 1인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현실이 없어요. 현실이 없어져요. 현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현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황의 도학은 실천적이 아니라 매우 이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실을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도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황은 평생 이어지는 생활을 지켜보면서 살았고, 형 이해가 을사사종에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황에게서의 정신현실은 뭐냐면 위험하고 두렵고 하지만 이상적인 세계. 왜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자인 이상 정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치가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세계인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반해서 이인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에게 사화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화가 막 끝나갈 때쯤에 이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피해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가 아직 15살이 못 됐을 때 이런 사화가 일어났으니까 보통 10살 남짓 됐을 때 자기 집안과 관련해서 직접 이런 피해가 없으면 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한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황하고 전혀 달랐어요. 이에게 정치는 뭐냐면요, 자신의 학문과 신념을 펼칠 수 있는 실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발랄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그러니 이 상처가 없는 이가 이황하고 만나면 이황은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보였겠어요. 이 젊은 두 사람 나이 차이는 36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굉장히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서 그 도학 그 철학적이고 그런 복잡하고 그런 신중하고 이런 도학조차도 이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좀 넘어가고 아까 이제 동어문답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했죠. 했고 동어문답에 이제 이의가 쫙 체계를 잡아가지고 쓴 글이에요. 이 이의의 글은요, 이게 사람의 성격도 글에 나타나서 이 형은 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의는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현대문 같아요. 아주 명료해요, 글들이. 그래서 마치 이 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이의 글은 딱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글로 풀어놓으면 현대문 같고 그냥 그 자체로 딱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해요. 글 자체가. 그래서 이 글은 딱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중국 역사가 3부까지,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가 6장까지.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 예.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걸쳐서 좋은 정치는 어떤 것인가. 후반은 뭐냐면, 후반은요, 그러면 그 좋은 정치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정치는 먼저 군주가 실천과 실효에 힘쓰는 것이 수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먼저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누구 생각이냐면 이황 생각이에요. 이황 생각. 그래서 임금이 잘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 그 잘 다스린 공력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간사한 자를 분별하고 현명한 자를 등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애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욕심 많은 애들은 물리치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정작 뭐를 해야 되냐면 백성을 안정시키는 그런 안민지술이 어떤 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과제를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면 그 다음 가르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학교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뭘 얘기했냐? 백성들을 안민하는 방법과 교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그러고 나서 역시 정치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이에게 그래도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명종 즉위할 때 1545년에 그 을사사화, 명종 즉위하던 해에 일어난 사화거든요. 이 을사사화가 아직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때 공으로 벼슬해서 조족해서 지금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시라고 하는 거는 시시비비라고 하죠. 시시비비. 시는 옳다는 얘기예요. 옳다. 그러니까 국시 그러면 국가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아주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여서 동어문답은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11개의 항목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흥미롭게도 이 당시만 해도 그 모든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은 왕이 마음을 바라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이황의 그 생각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동어문답의 6항목 중에 그러면 지금의 시세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당금지 시세 해가지고 시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손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님은 세상이 일반에 퍼져 있는 생각이 손님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고 주인은 이 자신의 답이에요.
손님이 물었다. 3대 지치를 과연 오늘날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3대 지치가 뭐냐면요. 3대는 중국의 전설적 왕조인 하은주가 3대예요. 근데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자는 하은주 다음 시대거든요. 공자는 이 3대야말로 정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었던 시대다라고 공자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가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공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진 시대가 3대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좋은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이걸 그냥 믿는 거하고 똑같은. 그게 정말 그러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 실현된 시대를 3대의 지라고 하는 거는 의, 영어로는 오브예요. 뭐뭐의 다스림. 이거를 과연 오늘날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인이, 그러니까 말하니까, 객이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님이 크게 웃으며 말이 너무 지나치다. 왕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이미 한나라 때부터인 거예요. 한나라는 기원 전에 시작해서 한 AD 한 200년이면 벌써 망한 나라인데, 그래서 1000몇백 년 전 얘기인데,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 동방은 기자 이후로는 다시 선한 정치가 없었고, 지금의 풍속을 생각하면 필시 아부왕조보다도 못할 것이다. 만약 소강을 구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소강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소강과 대동이에요. 소강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세상이 소강이에요. 우리 보통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대동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게 대동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강이면 모르겠지만 도를 행하자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처사의 허튼 소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 너무 자신감 있게 꼭 한다고 좋은 일가 금방 되겠냐. 그러니까 주인이 근심스레 말하기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단지 임금과 재상이, 신하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혹은 훌륭한 임금과 훌륭한 재상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어찌 그게 시대가 내려와서 회복할 수 없겠느냐. 사람이 하기 탓이지 그게 어떻게 시간이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군주와 그 재상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지금 현대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실은 객의 말이 조금 더 객관적이에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생각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생각은요, 사람으로 방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선거 때마다 사람 보고 뽑죠. 그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들어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뽑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가?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가? 이렇게 뽑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국회의원을 첫 번째 할 때는 뭐 사람 보고 뽑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하려면은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첫 번째 한다고 할 때 하겠다고 한 건 했나? 라고 봐야죠. 근데 안 보잖아요. 그죠?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일은 무슨 생각이냐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는,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거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문제다. 근데 이 생각은 이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각의 이 생각을 처음 얘기한 거는 이의가 아니고요.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이의보다 54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광조는 이의보다 54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훌륭한 임금과 신하가 만나면
3대 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당시에 조정에 있었던 이의 친구들, 동료들과 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광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는 얘기냐면,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의 어려움이 군주가 어둡고 용렬하고, 어두울 혼자에 용렬하다는 뜻입니다. 어둡고 용렬하고 욕심이 많고 사나워서, 한자가 이렇게 혼용하고 탐폭해서 이러면 잘 안 들어와도 풀었으면 뭐 현대어 같아요. 임금이 뭐 어둡고 용렬하고 욕심 많고 사납고 뭐 이렇죠, 실제로 보면. 신하를 구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래서 군주의 혼용은 소인과 간신의 득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근데 조광조는 왜 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조광조는 중종 10년에 관직에 나온 사람인데, 중종은 바로 앞에 누가 있었죠?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대의 정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산군대의 정치를.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세대가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은 조광조를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이게 참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의 이제 초반 생각은 이황의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나중에 갈라지는 걸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쵸? 근데 이황과 이인은 똑같은 두 사람을 평가하는데 평가가 정반대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조광조하고 회제이연적이라는 사람입니다. 회제이연적. 근데 이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도학이란 명목이 이미 말세에 나왔는데 신속이 더욱 저급해져서 경서나 읽고 저술이나 하는 사람이면 도학자로 지목했다. 책이나 읽고 책이나 쓰면 도학자인데, 심성의 공부나 세상에 드는 큰 절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심성에 관한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나 세상에 드는 큰 절개는 뭐냐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출처예요. 출처가 뭐냐면, 그 정권이 합당한 정권이고 정의로운 정권이면 나가서 벼슬을 하고, 그 정권이 그렇지 않은 정권이면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물러난 선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 문집을 이렇게 남기는데, 그 문집은 그 사람이 죽고 제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 문집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행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행장. 그 사람이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대기가 정말 살 떨리는 게, 그냥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를 다 적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거기서 흠이 없어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책임을 지거나 물러나거나. 근데 되게 살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말에 보면은 1910년에 나라를 잃으니까 그때 선비들, 소위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했어야 돼요. 자살하거나, 실제로 자살 많이 해요. 자살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연을 끊고 완전히 은둔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명해서 독립운동하거나. 그래서 60이 넘은 노인네가 온 가족을 이끌고 만주에 가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지식인들이 신념을 지키는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참 피곤한 일이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문정은, 이게 문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호예요. 국가가 죽고 난 다음에 공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름을 줘요. 이 충무본,
그러잖아요. 충무라는 게 시호입니다. 조문종은 학문은 비록 젊은 나이에 38살에 죽어요. 미진했으나 그는 조정에 서서 오로지 도를 행하려 힘썼다. 이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3대의 도가 아니면 결코 임금 앞에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가 도학자 이름을 얻는 건 진실로 당연하다. 근데 이 문헌은 이제 이언적의 문헌공입니다. 이언적으로 말하면 다만 충효한 사람으로, 충하고 효한 사람으로 예전적을 많이 읽고 저술을 잘했을 뿐이다. 그냥 공부나 잘했지 얘가 뭘 그렇게 도학자라고 이름 붙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황도 이래요. 이황도. 그래서 이황은 이 평가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는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역량에 맞지 않게 일을 과감하게 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리학을 이해하게 된 거는 이 문헌의 학술 연구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는 말이 가정에서는 부정한 녀석을 멀리하지 못했고 처벗고 그랬고 이런 말이에요. 부정한 녀석을 멀리하지 못했고 조정에 나와서는 도를 행할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을사사화 때 오히려 사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들 편에 서가지고 항고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사화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신문하는 추관이 돼서 거짓된 공신록에 이름이 올라갔다. 결국은 나중에 권관들에게 죄를 얻게 했지만 귀양받아 죽었어요. 어찌 도학자로 추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이황하고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황도 이제 하도 자기 제자들이 선조 조정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한번 나갔다가 이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어린 선조에게 6가지 행해야 될 일을 적은 상소를 올려요. 그 해가 무진년이에요. 그래서 무진 6조의 상소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은 네 번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게 새 정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게 새 정치입니다. 그 방법으로 임금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은 성과에 뿌리를 두고 백성들에게 날마다 살면서 지키라고 가르치는 떳떳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치를 윤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법률과 제도의 자치를 쫓고 문물의 거칠을 따라 옛것을 본받아 지금것을 바꾸려고 모방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단이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황에게는 국가 운영의 경세론을 공부를 할 삶의 기회가 없었어요. 삶의 기회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워낙 몰려가지고 우리 편을 지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노력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이도 이황의 어떻게 보면 제자이긴 한데 이 일을 제외한 이황의 제자들은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학문은 전혀 현실을 바꿀 만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료에는 세도를 만회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윤리를 회복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로 삼았다. 제일로 삼아야 될 건 뭐죠?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로 삼아야 되는 건데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걸 제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현실은 무엇보다도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에요. 안민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방관자처럼 밖에서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현실에 정치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현실에 참여하고 운영해서 개선시키고 책임져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거죠.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민생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하건. 민생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순위와 절박성에서는 후순위로 밀려요. 후순위로. 여러분, 정치는 기본적으로 뭐냐? 순위 싸움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뭐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위가 뭐예요? 순위. 1순위가 뭐냐? 3순위, 4순위, 5순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순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선조 2년까지만 해도 이 황의 세계 안에 있었어요. 이 왕의 세계 안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조가 제위에서 덕을 이루는 일이 없고 조정의 권세 부리는 관심이 없는데도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나라의 형세가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이는 뭐라고 얘기했죠? 현명한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정치를 하면 민생이 안전될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됐는데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요 선조 3년, 4년, 5년 요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는 남 탓을 했어요. 아직 조정에 구신들이 꽉 차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선조에게 계속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개혁되지 않는다라고 남 탓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가 계속 했던 일은 뭐냐면 선조만 만나면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싫어해요. 선조가 싫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선조 6년에 이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생각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전면적인 반성에 들어가고 이제 드디어 기념비적인 만왕봉사라고 하는 상소를 올려요. 이때 깊은 고민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선조 5년쯤 되면 이제 구신들이 다 은퇴해요. 나이를 먹었잖아요. 구신들이니까. 다 은퇴를 하고 정승까지 다 사림들 쪽에서 차지하게 돼요. 이게 온전히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그럼 뭐가 잘못됐지? 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고민을 이해만 해요. 나머지는 이미 세상이 이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이미 세상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죠? 자기가 좋아졌잖아요. 자기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진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가 생각이 정직한 거예요. 이가 생각이 정직해요. 한마디 첨언을 하면 이가 제일 좋아했던 후배가 누구냐면 유성룡이에요. 이가 제일 좋아했던 유성룡이 이보다 나이가 6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이는 그렇게 유성룡을 좋아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그래요. 근데 유성룡도 천재예요. 유성룡도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자 그래도 유성룡은 삐딱해요. 근데 유성룡도 완전히 나이스 가이예요. 이 친구도. 그 집안도 아주 금수저야, 금수저. 그 유성룡의 아버지는 관찰사였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고, 유성룡의 엄마는 왕실 사람이에요. 그 수서역 가면은 그 광평대군묘 있죠? 그 광평대군 그 집안, 왕실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고향은 안동이지만, 유성룡의 고향은 안동이지만, 공부는 어디서 했냐면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고, 그 관악산에서 했어요. 관악산에서 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데, 왜 율곡이, 서해가 율곡한테 삐딱했냐면,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대단한 걸 처음 본 거야.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가 하는 말이, 저 친구가 내가 죽고 나서야 내 말을 듣지라는 말을 해요.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가 임진왜란 나기 한 8년쯤 전에 죽고, 임진왜란 때는 유성룡이 영의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성룡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 상황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이가 했던 말이 다 맞아. 이가 했던 말이 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듣고, 이의 평생의 절친이 누구냐면 우계 성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원한테 가서 그 말을 해요. 근데 성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똑똑한 서해가 그때인들 율곡이 맞았다는 걸 몰랐을까? 무슨 얘기예요? 질투 때문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성룡은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유성룡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유성룡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유성룡에게 컴플렉스를 갖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은 자신감이 대단하냐면요. 우계 성원하고 배를 20살 때 같이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배가 막 출렁출렁 하니까 성원은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난 그 얘기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성원한테 하는 말이, 야, 너와 나를 하늘이 한꺼번에 죽이게 하겠냐? 나는 너와 나를, 하늘이 이 세상에 너와 나를 놔놓고 같은 날 죽이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인은 자기는 분명히 좋은 임금과 신하가 만나기만 하면 정치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글도 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그 생각은 당연히 이황의 생각이었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정치가 임금도 괜찮은 것 같고 신하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치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처음 한 2, 3년 동안에는 아직 구신들이 남아있어서 임금한테 자꾸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개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선조 5년 중반쯤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구신들이 다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고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쪽 계열이 다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채웠는데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미 세상은 좋아졌는데 이 혼자 왜 안 좋아지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해가지고 쓴 글이 만원봉사예요. 이 만원봉사는 뭐냐면요. 조선시대에는 만원봉사가 많았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상소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딱 봉한 거예요. 만원은 뭐냐면 글자가 만자란 뜻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만자가 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만원봉사가 여럿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만원봉사 그러면 선조 7년에 올린 이의 만원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어문답과 만원봉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두 개가 선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하면 이의 생각이 여기서 여기로 흘러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두 저술이 모두 이의 경세론의 전모를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두 책은, 두 글은 매우 다른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원봉사를 통해서 이는 이황의 세계에서 자기의 세계로 건너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는 이황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대상이다. 개인이 훌륭해진다고 사회가 훌륭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론이 경세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훌륭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굉장한
생각이죠, 이거는. 그래서 만원봉사는 굉장히 긴데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는 산과 아래입니다. 정치는 시의를 아는 것이 귀하고, 우리 시의 적절하다 할 때 시의.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시의 적절한 상황이 뭐냐? 시의를 아는 것이 귀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임금 얘기도 없고 신하 얘기도 없죠.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이 성과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사를 하면서 시의를 모르고 이 일을 당해서 실공을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공과 현신이 서로 만나도 치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 앞에는 성공과 현신이 만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의와 실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이전 주장과 크게 달라졌고, 이전에는 군주와 재상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란 사람만 선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과 태도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주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본래의 말뜻에 상응하는, 본래의 말뜻에 어울리는 경세론이 이때 태어난 겁니다. 본래의 말뜻에 어울리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세론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냥 이희가 만들었다 그래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의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춰서 개혁, 변통은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개혁해서 법을 마련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조인 반면에 고금을 통해서 변통할 수 없는 것은 왕도요, 인정이요, 삼강이요, 오상이다. 자,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요거 왕도, 인정, 삼강, 오상, 이게 뭐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대에 따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보통 민주주의를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세 단계를 거쳤다. 먼저 첫 번째, 사람처럼 생기는 건 다 사람 대접을 한다. 이게 인권이에요. 사람처럼 생긴 건 다 사람 대접을 한다. 여러분, 사람처럼 생겼다고 다 사람 대접하지 않았죠, 옛날에. 지금도 사람처럼 생겼다고 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달성이 돼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다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죠?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투표권을 갖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거는 20세기 얘기예요. 다 1940년대, 50년대 이때 얘기예요.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투표권, 정치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권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로서의 민주주의,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처음에 민주주의가 나왔을 때는 투표권은 뭐에 따라 줬냐면요, 재산권에 따라서 줬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아니고 남자들 중에서도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투표권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민주주의는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투표권을 갖는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경제적 민주주의예요.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사람처럼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지는, 경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관들이 판단을 할 때 보면 아직 복지로서 경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립이 되기 전 상태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형식적 민주주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관들이. 설득력이 있죠. 그 말은. 그래서 이 말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맺는 가장 올바른 가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법제를 바꿔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실공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데 성의가 있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성과로 개선을 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정치에서 올바른 목표 및 방식의 선택에 관한 문제고 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고 성과를 내는 과감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민이라는 거, 아까 안민 얘기 나왔었죠? 안민은 아까 안민. 이게 조선시대의 경제정책의 최상위 목표가 안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딱 이거를 천명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모든 조선 이 사람의 후배들의 정치를 하는 최상위 목표는 뭐다? 안민이에요. 백성을 편안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참 잘 보세요. 부민이 아니에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백성을 부유하게 하진 못해요. 어느 나라나. 근데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쵸? 편안하게는 할 수 있어요. 안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민은 이가 경세의 최종적 목표로 설정한 개념이고 조선 경제론의 최상위 원칙이에요. 딱 이가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세금 개혁인 대동법 역시 최고의 이념은 안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 항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률과 제도의 자치를 쫓고 문물의 거칠애를 따라서 옛 것을 본받아 진 것을 바꾸려고 모방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항은. 근데 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실공이 반드시 제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봐요. 첫째,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첫째, 착한 마음이 있어도 제도가 없으면 그 마음을 편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해도 좋아하는 거를 표현해야죠. 선물도 하고 시간도 내고,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지.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는데, 그렇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돈도 쓰고 시간도 써야 아는 거지. 착한 마음이 있어도 제도가 없으면 마음을 편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선조가 백성을 상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 따른 정책을 펴지 못한 것이 제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제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건의하는 것들이 체계가 없어서 말단의 것들만을 문제 삼다가 근본적인 것은 놓친다는 거예요. 이는 그 결과로 건의의 내용이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시해보면 아무 결과도 없고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게 나온다. 글쎄 이거 비슷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없이 돈을 쓰면 이렇게 되죠. 살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쵸? 살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카드 내역서 날아온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근데 왜 이거는 안 사고 나머지를 샀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는
민생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을 해요. 민생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혁. 이게 이제 경세론입니다. 그러면 이의 생각에서 변한 건 뭐고 변하지 않은 건 뭐냐? 이걸 좀 따져봐야죠. 이는 변하지 않은 거, 첫째. 이 시대는 개혁해야 될 시대다. 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게 빠져있네. 두 번째, 변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궁극적으로 정치가 지향할 최고의 목표는 안민과 교화다.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목표. 정치가 나가야 될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동어문답부터 끝까지. 근데 뭐가 변했느냐?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초기의 생각이 현명한 임금과 신하의 만남이 개혁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만 되면 개혁은 된다. 이것만 되면 정치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원봉사 이후에는 시의와 실공을 강조하고 제도 개혁을 강조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수양론이거든요. 좋은 사람 되는 거, 개인적으로. 이 수양론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경세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뭐 정책만 잘하면 됐지. 뭐. 그게 이제 우리보다는 미국이 좀 그런 게 있죠. 옛날에 다 기억하시죠? 뭐 클린턴 같은 사람 보면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백악관 안에서. 그런데 인기 좋았어요. 왜? 그 사람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인식은 정치가는 의사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병만 잘 고치면 됐지. 근데 우리는 정치인을 약간 존경하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약간 종교인과 겹치는 게 좀 있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 좋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필요한 일을 성심성의껏 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는 이황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세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황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도 아주 난 사람입니다. 예, 오늘 뭐 그냥 대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